일단은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보통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 주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좋았던 건 분명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이 저렇게 견고하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참 퇴출도 자유로운 시장이에요. 없어진 기업도 많고 장기로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반드시 투자 수익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밸류업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절하하지만 일본이 10년 전에 밸류업을 시작한 뒤에 비약적인 주가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은행주인 거 아세요? 은행주? 은행주가 배당을 많이 해주니까 과거와 다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돌아가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업이 언제? 좋은 주식이 되었을 때 장기 투자하신다면 그나마 우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또 좋은 시장의 성과가 좋아졌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게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고백을 드렸는데 부동산 좋아한다고. 아까 강의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집값이 뭐 서울은 바닥이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러면 집을 사도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는 건지. 네, 하여튼 말씀 아까 제가 서울 부동산 얘기할 때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바닥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면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매매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바닥인 건 맞는데 서울에 한해서 서울만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그나마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곳은 그래도 좀 난데 서울의 어느 분위기를 서울의 눈치를 좀 보면서 가는데 지방은 나홀로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그거는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지방까지 가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때 되기까지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한정하고 수도권의 인근 아파트 지역에 한정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방은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객관적 지표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서울의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그렇지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원가가 워낙 올랐죠.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건설 공사비가 배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가에 대해서는 임대차 2법이 2020년 8월에 했던 게 만 4년이 돌아와요. 이번에. 그러면은 결국은 그동안에 전세값을 못 올렸던 주인이나 또는 그렇게 전세 가격을 안정화됐던 게 이제 다시 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매주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65주 연속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값을 같이 끌어올리는 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갭 투자까지 들어온다면은 이제 아파트 값을 서울은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또 이거 티키타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저기 대표님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라는 게 M7 주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주식을 자세히 거기까지 모르겠으나 M7 주식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싼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미국 경기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아까 M7 주식은 오늘 주제가 이래가지고 아까 강연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정도는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계속 물가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과연 물가가 안정될 거냐, 인플레 안 끝날 거야, 온갖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기 얘기로 확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데이터들이 미국의 경기가 뭔가 좀 약간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가 설령보다 잘 팔리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경기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경기라는 게 고용이에요. 고용. 그 미국의 고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굳이 신문을 매크로한 뉴스를 본다면 결국 미국의 고용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는 항상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국은 항상 금리를 내립니다. 경기 침체의 깊이가 강해지면, 소위 리세션의 강도가 커지면 금리는 더 빨리 더 강하게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에 우리가 여기서 뭐 만약 경기가 침체가 잘 안 온다면 금리가 잘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내릴까가 매우 중요한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9월에 한 50bp 내릴 거로 봤다가 지금은 또 25bp를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미국이 싣고 있다고 보아요. 저는 싣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만약 어느 순간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0에서 75bp 내리는 순간이 오면 합쳐서 아마 시장에서는 더 이상 경기에 대해서 논쟁은 없을 겁니다. 경기는 식었다고 단정을 내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기가 식으면 뭐가, 아까 순서 코스트 달리가,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익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부동산 강연에 오신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면, 아까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리를 베이스로 한 투자들이 늘 수도 있겠죠. 주식은 그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투자는 이렇게 소위 주기성을 갖고 있고, 주기성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금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시간이 나왔다는 것을 최소한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결국 금리는 경기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까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한 명 하나씩 질문을 했는데, 이거 아까 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오늘 제목이라서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만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무슨, 아까 제가 뭐 금리 얘기했지만 어떤 변수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호황 내지는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제 기억에는 2022년도 그 금리가 5월경에서부터 이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초저금리가 이제 고금리로 시대로 전환되기 그 무렵에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하는 2022년 하반기 무렵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압구정 현대, 그 다음에 송파구의 엘리트라고 하는, 아시죠? 리센트 헬츠 뭐 트리즘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바닥을 친다고.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 하면 거의 불과 1, 2년 사이에 더블이 됐어요. 상상을 그때다만 해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아닙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 그러면 뭐죠? 변수 중에 가장 최고의 변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식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지금 뭐 저보다도 물론 뭐 우리 윤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간에 연준이 이제 결국은 하반기에 금리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미국도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금리가 내리면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그게 기화 내지 그걸 보고 어떤 금리 낼 수 있는 그 어떻게 이유가 되겠죠. 우리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뭐 아파트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많이 사니까. 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이미 12억 원을 찍었다는 얘기 들었죠. 10억 원을 한참 넘겼어요 이미.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고 앞선에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냐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비싼 거는. 그런데 선진국은 더 비쌉니다.
뭐 중국의 뭐 북경이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홍콩, 싱가포르, 도쿄 다 소득 대비 상당히 비싸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도 그 정도의 소득은 충분히 집을 살 만큼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하면 그게 뭐 월급만 모아서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대출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대출 금리가 얼마다 이런 게 민감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하면 가계부채라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내리면 분명한 거는 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호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어요. 이제 고점 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봐야 될 게 뭐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월간 거래량이 매년 평균 우리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상적인 경기 내지 호경기일 때 거래량이 월 7천 건에서 많으면 8천 건 이게 보통 정상인데 지금 그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회복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전고점을 뚫고 있는 지역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왜? 원자재가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값은 신축 중심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전고점을 뚫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수요가 항상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강남, 서울의 강남권, 도심권, 마용성 막 들어봤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수요도 많은 데다가 원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값이 지금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전세가까지 이제 전세가율이 만약 원래대로 70%까지 올라간다면은 갭 투자하는 투자자도 많이 유입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금리 하반기, 금리가 내릴 것인지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 그 다음에 전세가율 추이. 요 정도만 보셔도 적어도 아파트에 대한 투자의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대표님께 다시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말씀이 없으셨는데 한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은지 제가 앞서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하반기 정말 미국 금리 정말 내릴지 저도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거고 관심이 많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목이라서 그렇지 한국 증시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증시는 계속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의 증시가 왜 박스권에 있냐면 재무적으로 보면 ROE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소위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을 버는 데이터가 있는데 ROE가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ROE가 올라가려면 분모인 자본을 줄인다고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 매수가 하거나 그게 하고 위에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사실 한국 증시가 그러기에는 많이 우리가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바이앤홀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주식투자책 서점 가시면 다들 뭐 피터 린치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좀 주가가 출렁이었을 때 사면은 그런 승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박스피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있고 현재 박스피는 하단은 한 2,400 밑에 상단은 한 2,800 이상 이 정도에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 모든 투자자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확실한데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도 반응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 75bp 이상 미국 기준으로 그거는 아까 금리는 뭐라고 그랬죠? 리세션을 예고해 주는 데이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한 50bp 미만 한 75, 100bp 정도 내려주는 순간 시장은 저번에 얼마 전에 125bp 내릴 수 있다는 말 때문에 폭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엔캐리 청산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주가가 빠지니까 엔캐리로 레버리지 일으켰던 자금들이 청산된 거지
주가가 안 빠졌으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제가 보기엔 근데 75p 이 정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세미나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상품별로 좀 체크 포인트가 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후변에 이제 아파트 말고도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거기 나왔듯이 자 우선 일단 수익형이냐 아니면 주거형이냐 이렇게 나눠보면은 주거형이면 대표적인 이제 아파트로 지금 가야 되는 포인트 아닙니까? 왜 비주거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컸어요. 빌라왕 사태 이후로. 그러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죠? 금리입니다. 결국 왜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를 놓는데 오피스텔 5억이라고 하면은 5억짜리 오피스텔을 전부 다 현금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말 그대로 수익을 내고 내가 안정적인 뭔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대부분이 대출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이율 3%를 받아서 5%의 월세를 놓으면은 이득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대출을 5% 받는데 월세가 더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져서 만약 3%의 수익이 나온다면 이거는 적자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대로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시지금 금리가 아직도 지금 4, 5% 유지하고 있으니까 3% 이하로 가야 그나마 수익형 부동산에 좀 이렇게 명맥이 다시 살아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이든 모든 부동산의 핵심은 앞으로도 도심 집중화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도시 집중화가 되면 될수록 뭐죠?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통, 지하철, 역세권 이것만 기억하셔도 리스크를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용의 관점에서 그 투자의 관점도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은 어떤 데든 상가가 됐던 뭐 토지가 됐던 어떤 부동산이든 기본적인 게 바로 현장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이렇게 좋다. 나 저기 어디면 앞으로 저기 어디죠? 이제 관광의 시대가 오고 거기는 바닷가에 조망도 나오고 그런데 3억짜리래. 거기 뭐 수익이 월 10%, 15%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투자한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분양형 호텔이라고 들어오셨죠? 지금 그거 투자한 사람 다 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그런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도 기획부동산에 속는 것도 현장에 안 가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역세권, 세 번째는 현장 답사.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항상 하시면은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는 사람도 손해 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은 큰 어려움은 봉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전에 받은 질문들의 답변을 드렸고요. 현장 질문을 또 안 받으면 또 여기 집에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항상 그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장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마이크를 혹시 그 궁금하신 거 미국 주식이든 서울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 저기 예 어르신들 손이 빠르십니다. 네. 제일 먼저 지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더우신 분들에게 고생 많으십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미국 주식을요? 네. 예. 아까 제가 그 잘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네.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거품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저기 안 좋으니까 주식이 제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앞으로 미국의 그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네, 던져버려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셨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가장 지금- 중요한 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투자자는 사실 숫자가 나오기 전에 투자를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숫자가 약간 나온 상태잖아요. 근본적으로 아까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미국 주식이 싸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위대한 마에스트로 그린스펀이 2002년에 했던 말 있잖아요. 2002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린스펀이 계속해서 미국의 나스닥 버블이라고 외치면서 금리를 올렸지만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2002년 가서야 폭락을 해요. IT가. 그래서 그린스펀이 했던 말은 버블은 지나봐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은 중요치 않아요. 근데 제가 아직은 그래도 한 번은 올라갈 기회가 있다 보고 있지만, 아까 제가 나름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만약 어느 순간부터 감가상각비, 투자를 많이 하면 회계적으로 그걸 비용을 부담시켜야 돼요, 기업이. 그게 뉴스에 자꾸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잘 안 보셔서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이 정도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돈 언제 너희들 벌어들일 거야? 이 말을 하면서 나스닥이 크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뭐죠? 시장은 불안불안하게 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가 제 아버님 같은 이제 사촌 형님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러면 성장주 미국의 M7에 돈을 많이 몰아넣어야 돼 물어본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안 하죠. 왜냐하면 싸게 갖고 있는 거는 끝까지 가볼 수 있지만, 아니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빠지는 거 봤잖아요. 다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게 계속 가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아까 성장주의 가이트너 모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영자를 보고 사는 건데, 요즘 하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온 사람 있죠, 경영자로. 엔비디아 CEO 맨날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다 알게 되는 순간 엔비디아 투자에 적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오늘 세미나 제목이 이게 와 있는데 여기서 미국 주식을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말투가 좀 그런가요? 하여튼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분 또 이번엔 부동산 쪽에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여기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네. 먼저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미국 금리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금리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최근에 정책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요번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금 내리기 위한 그런 약간 힌트 같은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가 결국은 한국 금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은요. 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자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직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나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이 내려야 우리나라도 내리고,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리는 그런 경리가 지금 사실상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금리가 당연히 관심도를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잖아요. 만약에 너무 벌어지면 이게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내려지면 우리도 내릴 확률이 높죠. 왜? 경기가 지금 어쨌든 시장은 더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거고, 정책 금리라는 건 항상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지금 앞선에서 이제 거래량이 아파트도 많이 늘었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늘었던 이유는 금리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춰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왜? 소외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의 내 집만을 위해서 많이 그런 게 정책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죠.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일부러 거기에 또 출산 시기도 맞춘다는 분도 예전에 들었는데 대출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우픈 일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그런 정책 금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금리가 시장이 안 좋던 또 금리가 높던 낮던 정책적인 거는 계속 부동산 정책 금리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앞서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네. 뭐 이렇게 옆에 분 거도 추천도 해주시고. 네. 우선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뭐 요새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느덧 제 나이가 꽤 돼서 우리 애 나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낙사 적립식 투자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아주 제 사견으로 제가 직접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소위 ETF 스타일들 있잖아요. ETF나 리츠나 이 모든 상품들은 뭐 이거 저 촬영해가지고 우리 회사 보내는 거 아니죠. 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지수를 ETF로, 그러니까 레버리지, 특히 레버리지를 그렇게 산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신은 없다. 오히려 근데 좀 권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배당 스타일들은 배당 성장주.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한국 주식에서도 그러니까 배당하면 단순하게 여러분 이자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얼마로 많이 나오는 기업 말고 이 기업이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이 기업이 좋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배당 성장주라고 그래요. 질문하셨으니까 곧 적어가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배당 성장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배당 성장 스타일이 보면 ETF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그건 비용을 컷시켜도 상당히 많은 그 소위 일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 차이냐면 그냥 지수를 갖고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지수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뭐 미국의 근데 하지만 배당 성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무적인 숫자를 계속 카운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 꼭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따라서 한국 주식도 최근에 배당 성장주는 각 펀드 기관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담아갑니다. 다만 한 1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건데 혹시 압니까? 제가 아까 좋은 기업이 뭐냐 저한테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은 기업이 뭐냐? 저는 제 돈을 장기 투자한다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할 거예요. 근데 언제가 그러면 가장 좋을까요? 시장이 좀 조정받아서 이렇게 싸져 있으면 그때 배당 성장주를 들어갑니다. 배당 성장주는 처음에는 다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저라면 이게 좀 정답이 아닐 텐데 저는 장기 투자야말로 숫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좋지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들도 꽤 많다 보기 때문에 소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소위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답변이 이 정도밖에 못 되는 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금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자, 미국 주식 살까? 서울 부동산 살까? 전 개인적으로 서울 부동산입니다. 네, 다시금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 같이 한번 예, 감사합니다.